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결국 안타까운 주검으로 발견됐죠.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일가족 사건. 실종된 일가족의 행적을 쫓는 동안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닌지 차량이나 통신 기록을 추적하기도 했고요. 특히 부모와 동행했던 어린 자녀의 이름을 사용한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차량 안에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 사건은 비극으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지난 며칠간 이 사건에 대한 보도가 수없이 이어졌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일가족이 한꺼번에 사라졌다는 점에서 많은 추측과 예단이 잇따랐던 이번 보도, 또한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했던 보도들, 문제는 없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문클미디어인권연구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실종 한 달 만에 일가족이 모두 숨진 채 차량이 인양이 됐죠. 네. 예, 제발 우리가 짐작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를 전 국민이 기도하면서 지켜봤는데, 자, 이 관련한 보도들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사안은 정말 어떻게 보도해야 적절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아이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조윤아 양의 부모는 지난 5월 17일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달간 제주도로 교회 체험학습을 떠나겠다라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체험학습 기간이 끝난 6월 16일 이후에도 아이가 등교하지 않고 부모와도 연락이 닿지 않자 학교 측에서 2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것인데요. 네. 그래서 보도도 6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뉴스백 데이터 서비스인 비카인즈에서 아동의 이름을 키워드로 해서 보도량을 확인해 보니까 6월 24일부터 6월 30일 오전 10시까지 총 637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언론진흥재단 이 비카인즈는 54개 대표적 언론에 대한 데이터만 축적하거든요. 네. 그런 것 치고는 7일 만에 나온 보도량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네이버로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이버 뉴스 검색에서 같은 기간,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1819건의 보도가 나옵니다. 그야말로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수준의 그런 보도량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과연 이렇게 많은 보도들이 적절한 내용이었을까? 정말 필요한 내용일까라는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쏟아진 보도량이 과연 적절했을까? 이런 물음을 던져주셨는데, 네. 하나씩 한번 짚어보죠. 네네. 예, 당초에 이 조윤아 양 일가족이 종족 없이 사라진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네. 추측성 보도들이 많이 나왔죠. 예, 그렇죠. 이 사안이 애초에 실종 신고이다 보니까 이게 범죄 피해를 입은 것일까, 단순 사고일까, 또는 극단적인 선택일까 등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었습니다. 네. 따라서 언론이 이 경우의 수를 추측하는 보도들을 다양하게 내놨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흥미 위주의 지적, 그리고 수색 및 수사 과정에서 지나치게 개인적인 사안을 많이 노출한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요, 여러 언론 보도에서 조양 집의 현관문을 보도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경찰의 정보 제공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더 팩트 보도를 보면 27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이라고 전제하면서 조양 아파트 현관문에는 법원의 특별 송달 우편 안내장이 붙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보도는 경찰발 정보를 제공한 것뿐인데요. 네. 뉴스원의 6월 27일 윤하양 아파트엔 바람 빠진 분홍 자전거만, 법원 특별 우편 송달도, 그리고 윤하양 어머니 카드 2,700만 원 빚, 생활고 보여준 노랑 딱지 등의 보도에서는요. 네. 직접 기자가 가서 아파트 현관을 찍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머니투데이와 머니에스, 무등일보도 현관문을 그대로 그 사진을 보도를 했어요. 네. 과연 이런 보도들이, 이런 사진들이 조양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을까요? 만에 하나 그 가족을 찾아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면
이렇게 사생활을 노출한 것이 얼마나 문제가 됐을까요? 네. 그런 내용이 과연 수색 과정에서 도움이 된다는 공익적 측면이 더 많았을까? 아니면 그야말로 언론이 클릭수를 위해서 흥미 위주의 자극적인 보도를 한 것일까? 정말 여러 번 생각해봤어요. PD님은 아무래도 언론인이시니까 네. 어느 부분이 더 방점이 찍힐 것일까 생각 드는데요. 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언론이 공익보다는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이런 흥미 위주의 보도를 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조양 어머니의 카드빚 내역을 보도한 언론사는 네이버 기준으로 총 60건이나 되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와서 얘기를 하면 네. 틀리지 않았지 않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어쨌든 모든 가능성이 열려져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개인의 사생활을 현관문 보도를 통해서 침해하고 말았지 않냐 이런 점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이 되면서 이 사건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결론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들을 이런 자살 보도 관점에서도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보도들을 자살보도 준칙에 근거해서 작성했어야 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시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이 계속 나왔었고요.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었다는 식으로 카드빚 내역이나 루나코인 검색, 수면제 검색 등 다양한 키워드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언론사 스스로 이들 내용이 그 자살과 관련된 보도라고 인식하여서 아예 보도 밑에 그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이 문구 있잖아요. 자살 예방 상담 전화를 안내하는 그런 것이죠. 이 문구를 삽입한 보도들이 꽤 있습니다. 네이버로 검색해 보니까요. 조양 이름과 해당 문구가 함께 들어간 보도가 총 41건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구가 들어간 보도들은 대체로 인양 이후에 나온 보도들이긴 합니다. 다만 제가 좀 문제 삼고 싶은 것은요. 이 배상훈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이 이 사안을 극단적인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언급을 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보도도 많습니다. 이럴 때 이런 발언을 할 때 그 아래에 경고 문구가 들어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수치를 한번 보기 위해서 네이버에서 조유나 극단적 선택 전문가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64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들 보도 중에서 이 64건 중에서 우울감 등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보도는 21건뿐이었습니다. 3분의 1 정도. 네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언론사 스스로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진단하는 전문가의 언급을 인용 보도할 때마저도 자살보도 준칙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좀 아쉬운 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번 사건 보도를 자살보도 권고 기준이라는 잣대로 본다면 부적절한 보도 유형이 꽤 많습니다. 예컨대 권고 기준에는 자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 자살로 명확히 판정되기 전까지는 사안을 자살로 추정하거나 단정하는 보도는 삼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자살의 동기라는 것도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고 나옵니다. 자살은 단순화하기 어려운 복잡한 요인들로 유발됩니다. 따라서 표면적인 자살 동기만을 보도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잘못된 보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자살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자살보도 권고 기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전문가의 분석 결과 이 자살로 추정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서 보도할 경우라면 자살 보도 준칙에 근거해서 기사를 작성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지적이시고요. 또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자살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자살이라고 추정하거나 단정하는 보도는 삼갔어야 하는 게 맞다라는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를 보면 이 경찰의 발표를 인용해서 극단적인 선택의 원인을 짚기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경찰에 대해서도 좀 할 말이 있는데요. 동아일보의 6월 30일자 보도의 제목은 유나 가족 3명 끝내 주검으로 경찰 생활고로 극단 선택. 여기 따옴표입니다. 이렇게 보도되어 있어요. 전형적인 자살보도 준칙 위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단정적으로 생활고로 극단 선택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이 제목만 보면 나오잖아요. 이 보도에는 경찰의 발표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경찰
딸은 부부 명의의 신용카드 채무가 얼마이고 아버지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이 얼마 있는지 그 금액을 발표했고요. 루나 가상화폐 손실 등 전체 채무 및 손실액을 집계하고 있는데 이것도 총 얼마 이상일 것이다라고 금액을 추정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설명을 토대로 이것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결론에 이른 언론 보도도 문제지만은 경찰이 굳이 이런 코멘트를 기자들에게 해줄 필요가 있는가 그 자체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윤아양 사건 보도에서 저는 긍정적인 부분도 사실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요. 어떤 부분이 좀 긍정적이셨나요? 일단은 동반자살이라는 말이 아예 언론에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보도에서 이 사안을 동반자살이라고 표현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네. 반대로 동반자살이라고 불렀던 과거의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5건 있었는데요. 네. 연합뉴스의 자전살해 후 극단 선택, 법원은 동반자살 아닌 살인 질타, 그리고 헤럴드 경제는 동반자살 아닌 비속살해, 부모의 손에 죽어간 아이들, 머니투데이의 아이가 무슨 죄, 동반자살 아니라 살인입니다 등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보다가 진짜 울었어요. 너무 네. 슬프더라고요. 바로 국민일보 보도인데요. 6월 30일자 사설 윤아는 살해당했다.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하는 같이 좀 공유하고 싶은 그런 보도이거든요. 네.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선택은 윤아의 것이 아니었다. 실종 직전 CCTV에 찍힌 아이는 수면제라도 먹은 듯 깊은 잠에 빠져 두 팔을 축 늘어뜨린 채 엎여 있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부모에게 이끌려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죽음을 맞았다. 윤아는 살해당했다. 그것은 부모의 자녀 살해와 부모의 자살이 연쇄적으로 벌어지는 살해 후 자살이고 비극이기 이전에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다. 어린 자녀를 극단적 선택에 끌어들이는 행태는 자식의 생명을 부모의 소유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다. 홀로 남겨질 때 자식이 겪게 될 고통을 핑계 삼아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을 강요하는 비열한 선택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안타까운 일로 여기고 측은하게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역시 살인을 방조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윤아의 죽음은 슬퍼하기 전에 분노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말 비속살해는 아동 학대이다. 그 무엇보다 중대한 범죄이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거든요. 네. 저는 이 사설을 정말 모든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아직까지 정확한 이들 가족의 사망 경위가 네. 부검을 통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네, 네.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네. 저희가 그나마 긍정적으로 네. 볼 만한 점을 짚어드린 거고요. 네. 과거에는 사실 이런 경우에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이 비일비재하게 쓰였었어요. 그런데 네, 맞아요. 우리 언론들이 이런 부분들을 사실 자녀의 목숨을 부모라고 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네. 근데 자녀 살해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는 것은 진일보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자, 또 다른 한편으로 이번 사건의 발단이 이 윤아 양이 학교에 교회 체험학습 신청을 내놓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등교를 하지 않으니까 네. 학교 측에서 이상하다 하고 선생님이 경찰에 이 사안을 신고한 것으로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체험학습 관련 강화 방안에 대한 보도가 여러 건 나왔는데요. 네. 네이버 기준으로 20건이 있었습니다. 이들 보도 중에는 뉴시스의 6월 27일 교회 체험학습은 학교 관리 밖 제도 개선을 가장 빠르게 나온 보도였어요. 네. 이 보도에서는 조양의 경우 결과적으로 이들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시점으로부터 학교 측의 실종 신고까지 3주 이상 걸린 셈이다. 교회 학습 기간 중 학교는 조양의 소재, 체험 계획 이행 등을 파악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장의국 시교육감도 현재 제도로는 체험학습 기간이 끝나야 학생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일주일 이상 체험학습을 신청했을 경우 3, 4일이 경과한 뒤에 학생의 소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6월 29일자 국민일보의 보도 5일 넘는 체험학습 교사 매주 확인 교육부 권고 있었는데 라는 보도에서는요. 이미 지난해 교육부가
권고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 네. 체험학습 학생 관리 개선책을 권고했었는데 이 권고를 재차 권고하면서 조치에 나섰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우리 사회가 이번 사태를 미연에 막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보도들이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런 식으로 이번 사건 이후에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보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에서 자살 보도에 대한 언론 브리핑의 문제도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이 좀 더 섬세하게 마련되어서 경찰 실무진들이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거나 언급할 때 좀 더 기준점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이 이렇게 어떤 사고가 있을 때 그냥 흥미 위주로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네. 그 사안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들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교회 체험학습 관리에 대한 제도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보완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이템을 준비하셨는데, 네. 소장님, 저희가 시간상 여기서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글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강진아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매주 평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6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청취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들어보시니까 어땠습니까? 네, 우선 6월 16일 목요일 방송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박 시험장 연구사가 출연해서 수박에 관한 모든 것을 Q&A식으로 다룬 점이 기억에 남는데요. 이즘 정치권의 수박 금지령을 필두로 수박 논쟁이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던 때라 더 관심을 가지고 흥미롭게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수박을 과일 그 자체보다 속과 겉이 다른 정치적 언어로 빈번하게 다룬 만큼 자칫 수박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닐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신라생의 예의 경쾌하고 유쾌한 잡학사전적 구성과 진행으로 청취 후 다른 과일보다 여름의 대표적 과일인 수박에 대해 더욱 호감이 가고 입맛이 당기는 긍정적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박 장인이 존재한다는 흥미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고 이현웅 아나운서의 개구지고 명랑한 진행 방법도 이 주제에 잘 매칭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쾌한 잡학사전적인 구성 그리고 진행자의 진행도 돋보였다는 평가시고요. 또 다른 내용도 살펴볼까요? 네, 여름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쾌적함을 위한 여름철 위생이라든지 관련 정보들에 눈과 귀가 쏠리게 되는데요. 6월 23일 방송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박희라 연구관이 출연해 장마철을 보내고 있는 청취자들에게 식중독 방지를 위한 여름철 식품 보관, 세척 방법과 냉장고 세균 방지법, 그리고 장마철 장보는 요령 ABC 등 지금 당장 적용되는 정보들을 알려주어 매우 유용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명랑한 분위기의 인터뷰 중에 박희라 연구관이 식중독을 예방하는 생선의 보관 방법을 알려주는 도중에 진행자가 산대 보관하면 죽는 거잖아요 라는 멘트를 했는데 청취자 입장에서 너무 어린아이들이나 할 수 있을 단순하고 한편 무지하게도 들릴 수 있는 반응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최근에 국제적 정치 불안 상황으로 인해 유류 가격이 급속히 인상되면서 무더운 여름철 전기용품 사용에 빨간불이 켜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무더위로 인해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전기기구 사용이 늘어나는 요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정현재 팀장이 출연해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최근에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배경사항들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물가 급상승이 대두되는 요즘 서민 고통이 가중될 터라
반갑지 않은 뉴스이긴 했지만 나름 한전 측의 고충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불만을 조금은 가라앉힐 수 있던 계기도 되었습니다. 다만 킬로와트당 5원이 인상된다는 것과 4인 가족 기준 1,500원 정도 인상된다는 것에 실제적 체감이 어떤 것일지 선뜻 다가오지는 않아 아쉬웠습니다. 또 에너지연구원이라는 정부기구가 마치 한전 측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듯 했는데 요지는 전기요금 인상폭이 현실을 너무 반영 못해 불만이라는 듯 했습니다. 반대 측 입장을 생각해서 조금 더 설득력 있고 균형점을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가 출연했으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연사를 섭외할 때 너무 한쪽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듯한 것은 아쉬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오늘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진아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넷플릭스를 국내에 소개할 때 늘 붙는 수식어와도 같은 작품이 두 개 있잖아요. 기묘한 이야기, 네. 그리고 종이의 집. 맞습니다. 네. 이게 스페인 원작이라고 하던데, 이 종이의 집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작으로 공개됐잖아요. 네. 네. 관심을 많이 모았었는데, 근데 흥행은 좀 안 되는 것 같다고 해요. 그렇죠. 지난 24일 날 공개했죠. 네. 그래서 공개한, 이게 이제 부제가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이라고 해서, 스페인과는 다르게 이제 유일의 분단 국가이잖아요. 시장 네. 상태인 한반도가 통일한다는 가정하에 2025년, 남북회담 열리고 공동경제구역이 생긴다. 그래서 2020년 9월에 조폐국을 터는 설정인데요. 원래 이게 은행을 터는 드라마인데 조폐국을 터는 설정으로. 네, 그래서 한반도의 갈등은 세계적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에서 독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을 공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리메이크다 보니까 원작 내용을 너무 많이 따라갔어요. 네. 근데 그게 따라가는 데는 따라가는 건데, 예를 들면 기존에 이제 도쿄 역할을 했던 전종서 씨가 화자로 내세워서 하지만 실제로 이제 오리지널 작품에서는 이 도쿄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이제 약간 2인자처럼 나오고 박혜수 씨의 역할 베를린이라든가 이주태 교수 역할이 크게 또 비춰지면서 이게 또 사랑의 맹목적인 그런 또 열정적인 캐릭터가 아니라 이제 좀 갈등을 해소하는 정도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네. 이게 종이의 집을 봤던 사람들한테는 전혀 새롭지 않고 오히려 약간 반감되는 스토리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종이의 집을 모르던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게 그런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만들었던 작품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걸 그 스토리를 가져오다 보니까 좀 어색한 부분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직 시즌이 전부 공개된 건 아니고요. 네. 예, 절반 정도 공개가 됐기 때문에 네. 이거를 다 보고 나야지 이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최근에 나왔던 한국 오리지널 중에서도 여기는 굉장히 기대감이 컸던 컨텐츠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큰 화제성을 가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직 원작 종이의 집을 보지 않은 상태인데 이 종이의 집 하면은 항상 메인 화면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네네. 탈을 쓰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번 리메이크작에서도 탈을 쓰나요? 예, 탈을 쓰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되게 세계관 확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회탈을 씁니다. 예, 하회탈을 쓰고 우리의 하회탈. 그렇죠. 예, 고유의 탈인데 누가 누군지 인질인지 그리고 인질범인지 알 수 없게 만들지만 네. 사실 또 하회탈이라는 게 우리 민속 놀이 중에서 또 어떤 하나의 의미를 또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걸 얘기하면 너무 많은 걸 얘기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탈의 내용이 조금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용이.
그렇군요. 아마 넷플릭스가 좀 뭐랄까 기대감을 갖고 리메이크한 작품일 것 같은데 네. 아직 국내에서 큰 반향이 없다니까 뭐 새로운 그 시리즈 계속 공개될 테니까 좀 지켜볼까요? 이제 아직 마무리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아마 네. 보고 나서 다시 네. 한번 평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네, 요즘 장마 기간이라 비도 많이 오고 밖에 놀러 가기도 힘든데 한번 주말에 저도 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넷플릭스의 대작인 종이의 집도 한국 버전으로 리메이크한 넷플릭스. 그만큼 아시아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놓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보여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27일 날 현지 시간 그 블룸버그 통신에서 그 토니 자메치카우스키 넷플릭스 아시아 태평양 사업개발 부사장이 아시아에 이제 계속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제 동남아에서의 그 가입자 증가가 네. 지금 한 15% 비중입니다. 전체 비중에서. 전체에서 15%. 160만 명 중에서 네. 15% 정도 되는데 지금 신규 가입자들이 대부분 아시아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특히나 또 한국 콘텐츠가 아시아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종이의 집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반응이 낮더라도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큰 반응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아시아에서 가입자들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네. 올해 신규 가입자 증망 680만 중에서 네. 79%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오. 계속 아시아 쪽에 콘텐츠를 투자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한국 지역에 콘텐츠 투자를 줄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넷플릭스 신규 가입자 수는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반면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넷플릭스 신규 가입자 중에 거의 80%에 육박하는 신규 가입자가 아시아에서 창출된다니 그만큼 아시아에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인지 이 국내에서도 이 OTT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국내 최초로 OTT 시상식이 열린다면서요? 네, 19일이죠. 이번 달 19일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스포츠 조선 주최로 청룡 시리즈 어워즈가 열리는데요. 네. 여기서는 이제 OTT들에 대한 콘텐츠도 포함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룡 시리즈 어워즈 측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영상 시장 속에서 이제 오리지널 시리즈 제작 투자가 계속 주목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드라마나 예능의 방송사 콘텐츠만 이제 머물렀던 시상식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굉장히 또 한국에 많이 열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작 투자 콘텐츠를 확장하는데 이들에 대해서 단독적인 시상식을 개최하려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난 백상예술 대상이었죠? 거기서도 네네. 이 OTT 시리즈가 수상하는 이례적인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징어 게임이 대상과 연출상을 받았었고요. 네. 예술상, 예술상 세 가지를 받았고, 네. DP가 이제 드라마 작품상과 남자 조연상, 그리고 네. 남자 신인 연기상 받았고, 네. 소년심판이 극본상을 받아서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들이 거의 휩쓸다시피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방송사들도 하우스 프로덕션이라고 하죠. 네. 네. 자사가 만드는 프로덕션을 자회사처럼 만들면서 기존에 공중파로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런 드라마 작품들을 OTT를 통해서 선보이면 단순히 국내에서만 시청자 그룹이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장점이 있어서 그런가 되게 적극적으로 이 OTT를 활용하는 것처럼 보이던데, 자, 이렇게 처음으로 열리는 청룡 시리즈 어워즈, 어떤 OTT 작품들이 수상 후보군에 오를까요?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OTT들은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시즌, 애플 TV 플러스, 왓챠, 웨이브, 카카오 TV, 쿠팡 플레이, 티빙 등의 이제 한국에서 서비스되는 국내 드라마와 예능을 모두 대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작품상과 남녀 주연상, 조연상, 신인상, 그리고 예능 부분도 같은 식으로 이제 모든 13개 부분의 시상이 열리게 될 것이라 하고요. 네. 이게 이제 사실 2013년에 미국에서 에미상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이제 방송 관련 상을 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2014년 넷플릭스의 하우스 오브 카드랑 오렌지 이즈 뉴 블랙을 시상을 하면서 사실 이제 9년 정도 됐거든요. 네. 한국은 이제 한 9년 이후에 이제 드디어 OTT들에 대해서 컨텐츠를 인정하고 이제 상을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작품들이 좀 눈에 띄세요? 뭐 1년 사이니까요. 네. 지금 저번에 상을 받았던 DP도 저는 또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뭐 넷플릭스 작품도 있는데 애플 TV 플러스의 뭐 닥터 브레인이라든가 아니면 또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왔던 콘텐츠들도 분명히 인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왓챠에서 나왔던 그 조초소 같은 경우들도 충분히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느 때보다도 이 OTT 플랫폼에서 방송되는 콘텐츠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청룡 시리즈 어워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2주의 화제 영상 소개해 주셔야죠. 톰 크루즈가 돌아온 탑건 매버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화제인 것 같습니다. 아, 톰 크루즈가 돌아왔군요. 탑건 매버릭. 네. 네. 어떤 내용이에요? 진짜 톰 크루즈를 스타덤에 오르게 한 1986년작 탑건의 후속편인데요. 이제 미 해군 조종사 훈련학교에 이제 교관으로 나오고요. 아, 이번에는 교관으로. 네, 다른 동료들은 다 이제 뭐 사성 장군을 달았는데, 네. 본인은 이제 아직도 대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젊은 파일럿들을 가르치고 어떤 임무를 완수해야 되는 마지막 임무를 받게 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36년 후의 후속작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거의 이제 올해 나이로 60 정도 됐거든요. 정말로 스턴트 없이, 정말 그 힘든 액션을 다 치르는 게 영화에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톰 크루즈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흥행 1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전 세계 흥행 10억 달러요. 이제 1조 2천억을 본 거죠. 네. 그리고 한국에서도 개봉 8일 만에 200만 명을 돌파했는데 네. 이게 기세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요. 롱런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페북에서는 네. 오직 이 얘기밖에 요즘 없어가지고 좀 심심할 정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이 본 사람들이 봤니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36년 만에 탑건의 후속편으로 돌아온 건데, 이렇게까지, 인기를 끄는 이유가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콕 집어서. 톰 크루즈와 그리고 이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한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이 OTT 시대에. 네. 극장에서만 봐야지 느낄 수 있는 어떤 희열과 감동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대부분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네. 큰 스크린이나 아니면 네. 아이맥스 아니면 뭐 돌비 같은 화려한 사운드가 있는 곳에서 보라고 하는 정도로 네. 사실 만약에 TV에서 봤으면 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제가 비행기를 탄 것 같은 아니면 실제로 배우들이 네. 정말 저거를 그대로 연기하는 듯한 그 감동이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 이제 사회에서 이제 60세면 그래도 많이 이제 중년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기성세대고 중장년층이 된 거죠. 그렇죠. 중년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어떤 네. 그 후배들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고 그 임무를 완수하는 모습들이 네. 어떤 비슷한 공감대를 가진 사람들한테 어떤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저희가 앞서서 넷플릭스 얘기도 하고 또 OTT 시상식 얘기도 하면서 주로 이제 새로운 플랫폼이죠. OTT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해 왔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이 OTT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희열을 쫓는 시청자층이 또 있더라. 맞습니다. 네, 아이러니하면서도 이 콘텐츠의 세계는 정말 어떻게 보면 무궁무진한 것 같기도 하네요. 1985년에 네. 그 비디오 테이프 시장이 극장을 위협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홈비디오 시절이 네. 있었어요. 네. 그때 그런 견해를 깨고 나온 작품이 탑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극장은 아직도 살 수 있다. 그래서 꺾이던 극장 매출이 1986년에 다시 네.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36년 후에 이 OTT 시대가 됐다고 사람들이 외치는 시절에 네. 아직 극장은 죽지 않았다라고 보여주는 탑건 매버릭이 나왔다는 게 네. 너무 좀
묘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무슨 명언 같아요. 아직 극장은 죽지 않았다. 노병도 아닌데.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